한 257조가 총 부채인데 그 중에 한 2,250억으로 한 이 정도의 돈을 상환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부도거든요, 사실. 국가가 가난해지니까 망하게 해서 국영화 시키려고 한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 건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졌다는 거예요. 서초구가 20개가 거래가 됐는데 16개가 하락이었어요. 근데 상승을 뜨더라고요. 여기다 대출을 많이 해줄게 사세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길을 우리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이미 이제 헝다 그 회사가 이미 디폴트 나와서 좀 유예해서 채무하다가 최근에 8월 17일 날이죠. 뉴욕에다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구 위안이라고. 그 영어로 하면 컨츄리 가든이에요. 그 회사가 이제 중국의 거의 1위 규모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인데 8월 7일자로 기억합니다. 7일자를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고 또 팔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빌린 것 중에 한 10억 달러, 뭐 한 257조가 총 부채인데 최근에 8월 7일 날 그 중에 한 2,25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이 정도의 돈을 상환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부도거든요, 사실. 이렇게 디폴트 상태가 되면 디폴트 유예 기간을 한 30일 줍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채무자들하고 잘 협의가 되면 회사가 뭐 언제까지 갚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부도입니다. 그게 9월 7일 날이 만기되겠죠. 그럼 8월 7일 발생했으니까 9월 10일 정도면 이제 답이 나올 텐데요. 이런 어떤 여파가 딱 터지니까 이렇게 큰 회사가 돈을 못 갚어? 문제가 있네라는 게 터지니까 관계된 부동산 계열, 뭐 중릉국제신탁이라고 신탁회사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있어요. 3,880억 정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런 그룹에 비슷하게 위안양이라는 또 그룹이 있는데 채권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분위기와 심리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회사가 망했어도 다른 부동산 업체들은 잘 되고 있다라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촉발제가 된 거예요. 다들 문제가 있었는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서너 개만 접했지만 헝다, 완다 다음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수준, 삼성, 뭐 대우 이런처럼 그만한 규모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 몇백 개, 몇천 개예요. 근데 계속 연속적으로 아마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파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시일에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중국은 재정 문제 같은 것들이 중국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자본주의를 쓰는데 토지는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빌려줍니다. 건설회사에. 아까 말씀드린 헝다, 완다 빌려주고 빌려줄 때 50년짜리, 뭐 20년짜리, 70년짜리 이렇게 주로 70년을 사업할 때는 좀 쓰고 50년짜리 두 개 쓰는데 빌려주면 이제 그 사용료에 대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 화랑일 때 재정으로 썼어요. 재정으로 쓰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재정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월급을 줄 게 없을 수도 있죠.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에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제 부동산 토지를 임차해 주면서 드리는 수익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은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이런 연쇄적인 안 좋은 영향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이제 무역을 해외에다 이제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이 막 늘어나고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2000년 초에 개인과 기업이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고 소유하는 형태의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해요. 그게 이제 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출 같은 거 잘해주고 주택가격이 오른다라는 어떤 심리가 한번 형성되면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 같은 걸 보잖아요. GDP 성장률. 그 수치가 좋게 나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경제가 성장했구나. 만약에 개인은 어려울지라도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켰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총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게 GDP의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경기고 이럴 때는 건축하고 부동산 붐을 일부러 막 일으키거든요. 그런 영향이 중국에서는 더 강했어요. 그리고 지자체들이 지내보니까 일반 그 인민들이라고 하죠. 인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건 뭐 일선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건설회사한테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건 쉽잖아요. 잘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조금 지자체뿐이 아니라 국가도 조금 한때 매몰된 거예요. 돈이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경쟁력이 오르는구나. 그 어떤
대출의 호황 속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기업들도 막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연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이제 좀 비중이 높아진 게 이제 중국의 현실이에요. 쭉 올라오다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럼 대출 이자를 갚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면서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헝다가 2021년에 한번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부양책을 많이 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2022년도에 갑자기 좀 많이 내려오니까 부양책 많이 쓴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효과가 1년 반밖에 못 간 거예요.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도 반면교사가 되겠죠. 억지로 수요가 안 따르는데 억지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부양책을 쓰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데는 잠시 늦추거나 잠시 반짝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어떤 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중국처럼. 물론 잘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어떨 때 경제가 발전하고 다시 돌아가서 소득이 늘면 다행히 이어질 수 있는데 안 그럴 경우에는 터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지금 이번에 부동산 문제는 조금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부동산으로 막 되니까 돈을 벌었는데 지자체나 정부는 돈을 버는 건 다 한정적인데 기업은 싼 땅을 빌려가지고 비싼 분양가를 받으니까 돈을 더 벌잖아요.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업들이 건설업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헝다는 뭐 자동차 회사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지구 위안도 부동산마다 테마파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볼 때 여기 세금 내는 것보다 버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규제책을 씁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부채 한도를 갖다가 갑자기 많이 축소를 해요. 대출을 많이 못 받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장에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딱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확장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것도 대출 비중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된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뭐 만약에 400%다. 그럼 그거를 200%로 줄여라. 그거를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갖고 있던 걸 빨리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버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과 민간들이 버는 것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국가가 가난해지니까 국가가 그거를 망하게 해서 국영화 시키려고 한다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를 했잖아요. 당연히 힘들어지니까 망할 수 있거든요. 부채가 많을 때. 그 현상인데 또 이제 부양책을 좀 썼거든요. 부양책의 정도가 완전히 살린다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속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공산국가의 특징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수요가 잘 많고 경제가 좋다라면 사겠죠, 이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정점에 와서 지금 조정기가 시작됐다. 근데 그 정도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의 차이는 뭐 일단 기본적인 체제가 공산주의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차이인데요. 물론 이제 말이 공산주의지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많이 받아들였죠. 수정 자본주의 형태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역으로 또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죠. 결론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수정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혼합돼서. 차이점은 그거죠. 마지막 결정권자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소유권을 가진 자인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엔 국가죠. 국가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임차기간 나가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을 더 부양하겠다고 생각하면 더 부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받쳐줄 수 있을 때 그거는 방법은 하나거든요. 대출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떨 때 소득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선에까지는 가능해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락 없이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다 버블이나 조정이 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 온 거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유시장 경제인데 국가가 과다하게 개입을 하거나 절대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보조의 수단이죠. 공통점은 있습니다. 부채가 과다하면 결국은 버블은 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미국이 그러면 공산국가가 아니라서 버블이 터졌나요? 리먼 브라더스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대출을 많이 해서 어떤 대출? 소득이 부담할 수 있는 수를 넘어서는 과다한 대출. 그걸 표현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터지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DSR 있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게 이제 그때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여서 이건 안 되겠다. 계속 사고가 나니까. 금융권에 계신 그분들은 대출이 많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많이 벌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채무자를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거품을 만들고 싶어 하고. 수수료만 받아먹으니까. 그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그쪽에 더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좀 깨어있는 금융권 전문가나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DSR을 만든 거거든요. 형태를. 그렇게 보시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과다한 부채는 결국 사고가 나는구나. 중국이 망하면 좀 망하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돈을 아껴 쓰게 되고 막 빚을 갚으니까 소비가 줄겠죠. 소비가 주는데 그럼 우리는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량 중에 한 20% 가까이 합니다. 19.5%가 그런데요. 한때는 25%까지 수출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좀 줄었어요. 20% 조금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럼 우리 수출액 중에 20%가 수출되는 게 또 줄겠죠. 줄면은 버는 게 줄겠죠. 그러니까 버는 게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화 소득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또 빌려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출이 줄었으니까 우리도 수입이 주니까 조금 덜 쓸 거 아니에요. 쓰는 걸 덜 쓰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감소하잖아요. 소비가 감소하면 떡볶이 소비가 감소한다. 그럼 떡볶이 원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줄겠죠. 그럼 옛날에 10사람이 직원을 두고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떡볶이가 8사람만 만들어도 되는 양밖에 안 팔려요. 그럼 사람을 줄이겠죠. 고용이 주는 거죠. 실업률이 늘어나죠. 실업률이 늘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도 수익이 줄고 개인들도 소비가 줄잖아요. 소득이 줄면 소비가 또 줄고. 근데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갖고 있던 분이, 만약에 떡볶이집 사장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많이 안 팔려. 근데 빚을 내서 확장을 했어요. 설비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팔리면 이자 안 내야 되고 집을 팔아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값이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다 말하던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시대가 돼서 관계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의 어떤 장기화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부동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이요. 보통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우리가 국가 간에 비교를 하잖아요. IMF가 내놓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비율이 그동안 역사를 갖다가 다 서치해 보니까 60% GDP 대비 60%를 넘으면 위험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80%가 되면은 위험한 수위에 왔다. 그리고 리스크나 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30에서 50% 상존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00%를 넘어가면 이건 터질 가능성이 50% 이상, 80% 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현재 가계부채는 아까 보셨지만 기업이 부채가 많았잖아요. 그 대신에 가계부채는 기업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안 하고 따라가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부채와 달리 가계부채는 지금 제가 알기로 GDP 대비 한 63%인가 4%를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100% 넘었습니다. 한 105% 되는데요.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실 게 자칫 어떤 문제가 터지면 중국의 길을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어쩌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예측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데 너무 과다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런 과다한 상황에서 현 정부와 국토부교통부 또 뭐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 금융 관계자들이 자꾸 대출 확대하는 게 좀 걱정됩니다. 사실 대출 확대한다는 거는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고 가뜩이나 높은 집값에 청년들이 지금 희망을 잃어가는데 그걸 또 대출로 채운다? 청년들의 대출로 기득권들이 그거를 자산을 약탈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기존에 집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갭투자자들이. 하는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그 재정통화정책 구조개혁 없이 그런 걸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규제개혁 없이 재정통화정책. 재정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통화정책은 하느니거든요. 재정정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총재께서 한 거죠. 그 이유는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검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께서도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이번에 안 올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내려갈 일이 없죠. 그럼 환율이 좀 오르거든요. 그럼 수입물가 오르면 그 얘기는 뭐예요? 물가가 조금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100원을 벌었는데 10원어치 라면에다 썼는데 라면 값이 15원이 되면 5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능력이 줄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정부는 지금 대출로 더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청년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정부가 그걸 도와주고 싶으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금리를 올려주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2천만 중에 무주택자가 1,000만이에요. 1주택자가 1,000만이고 다주택자는 2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집값이 조정 충분히 내려와진 다음에 대출을 해줘야지 그게 정상적인 국민을 위한 대출 정책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집값이 마치 정상 가격인 것처럼 여기다 대출을 많이 해줄게 사세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국이 한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가 부양책을 썼습니다. 부양책을 썼는데 앞만 봐도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좀 강하게 규제했단 말이에요. 버블이 더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도 좀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훅 내려가니까 부양책을 썼잖아요. 이 부양책이 쭉 올라가지 못하면 그 우리가 작년에 많이 느꼈던 거죠. 뭐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PF 문제, 자영업자 문제, 연체율 증가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물론 혹자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한 50%가 고소득자들이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고 하는데 고소득자들은 당연히 영향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1, 2, 3, 4분이 좀 밑으로 갈수록 부담이 되면 집을 팔겠지. 들기가 더 힘들잖아요. 버티기가. 그런 부분을 갖다 굳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부채를 더 받고 있다. 그게 무슨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되겠죠. 우리나라에 어려운 분들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좀 덜 할 것이라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론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채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리고 또 현재 대출 확대를 하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버티고 있다 보니까 영끌하셨던 분들이 이미 일시적으로 더 버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영굴2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얘기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적당한 수준의 주택가격이면 지금 다 사러 왔을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서울로 말하면 한 달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에서 9,000건, 10,000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3,000, 4,000건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왜 못 붙을까요? 대출을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와중에 3040이 이번에 상반기에 주택을 사신 분들이 60%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는 실거주도 계시겠지만 정부의 대출을 이용해서 자본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까지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수준이 낮잖아요. 그 얘기는 웬만큼 살 사람 다 샀구나. 그럼 우리 기억해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쭉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올 때 그 전조 현상이 뭐냐?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한 달에 15,000건 하다 막 8,000건, 9,000건이다 갑자기 6,000대로 오다가 갑자기 3,000대로 오다가 갑자기 2,000대로 오니까 그 다음부터 푹 꺼져가 1,000대로 꺼졌잖아요. 규제책을 썼는데도 3,000건, 2,000건이었는데 부양책을 썼는데도 3,000건, 4,000건 밖에 안 돼?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아직도 비싸거나 살 사람이 없거나. 둘 다야 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주택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이제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 봄까지는 계속 한국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금 혼돈의 시장이다. 다만 하방 요인이 더 많다. 국제적인 리스크도 해결이 안 됐다. 파도가 다 지나친 다음에 보트를 띄우는 게 낫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 정상적으로 집계한 게 언제냐면요 2020년도 8월입니다 그때부터 중복으로 막 내가 한 물건을 갖다 여러 집에 내면 이게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그런 허위 매물들을 내면은 벌금을 내는 제도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한 2, 3개월 지나면서부터 이제 진짜 하나의 물건이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에 잡히게 돼요 특히 국토부도 체크를 하지만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앱을 가지고 있는 아실이라고 아실 거예요 거기가 거의 완벽하게 그걸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아실 자료 역사상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 건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졌다는 거예요. 20년, 21년, 22년, 4년 만에. 그러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2020년도 영국 때 어땠어요? 매물 시말라 이랬잖아요. 그때 아파트 매물이 35,000에서 7,000개였어요. 2020년도 9, 10월 달에. 주택가가 막 오르던 2021년 말 그때 되면서 6만 대로 올라가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안 팔리니까. 매매 물량은 이렇게 가다가 전세 물량이 이렇게 가다가 비슷하게 가다가 매매 물량이 줄면서 전세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만큼. 그러니까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신기하죠. 계속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경기가 확 꺾였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2022년 말에 하반기에 팍 꺾이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 5만대로 내려갔다가 1월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매물이. 그때 한 5만 또 한 7,000대인가 6만 가까이 내려갔다가 그 사이에 여러분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서울 거래량 뭐 증가해. 그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만약에 매물이 6만 개 있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벌써 한 3,000개, 4,000개, 15,000, 2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4만으로 줄여야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물건이 도리어 더 는 거예요. 7만으로. 그 이게 뭐죠? 팔려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죠. 싸게 사가지고 오른 상태에서 팔려는 분도 있지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팔겠죠. 물건이 많아진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 살려는 사람은 안 늘어? 그렇다면 정상적인 우리가 배웠던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하락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 사실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아시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약간의 시장 친화적이고 사주의 의견에 따라가는 왜곡되거나 허위 기사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다, 또 통계도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요. 왜냐하면 많이 떨어진 데서 많이 회복했잖아요. 당연히 계속 올랐겠죠. 그게 6월, 7월까지 잘 올랐고 요즘은 오르는 폭이 좀 덜한데 통계에 약간 왜곡이 있습니다. 왜곡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유명한 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대체 이 부동산이 기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직전에 팔았던 어느 단지가 있어요. 만약에 6월 달에 판 게 있고 7월에 판 게 있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만약에 하락한 게 1,000만 원짜리가 1,500이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단지에서 만약에 1,000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은 900원을 팔았으면 내려간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확인을 해야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부동산의 데이터는 그렇게 완벽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프로를 만들어서 직전 가격하고 현재 가격. 그러면 서울에 만약에 500개가 거래가 됐는데 400개가 하락 거래되고 100개가 상승 거래가 됐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당연히 지표가 하락으로 나와야겠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꾸민 것도 아니고 그대로 팩트로 넣는데 그런데 한국 부동산 통계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통계 오류 내지 조작 의심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서초구가 그 한 주에 20개가 거래가 됐는데 16개가 하락이었어요. 근데 상승을 뜨더라고요. 결정적인 답변은 정성적 요인이 들어간대요. 통계는 데이터로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 매물이 적으면 이건 더 올라갈 거라고 해서 개인이 쓴대요. 담당자가. 그 말이 안 되죠. 담당자가 기분 좋으면 값 올리고 내리고 이런 통계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이거를 기자들이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일반 바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올라가나 보다. 거기다가 대출이 막 확대가 돼. 그러면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거기에 끌려서 집을 사게 되겠죠. 근데 조금 공부하시거나 유튜브를 접하시거나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연결되죠. 현재 가격은 호가가 높은 상태지 지금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부담되는 선이라고 판단되죠. 거래량도 안 받치니까. 현재 매물 가격은 고점, 그러니까 2022년 5월, 6월 거기 대비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평균은 한 8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10억짜리였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은 8억 5천 수준까지 한때 6억 5천, 7억까지 내려갔다가 일부 구들은 지금 8억 5천 회복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고점보다는 10에서 15%, 어떤 구는 20% 정도 아직도 하락해 있어요. 그럼 결국은 30% 했다가 20%까지 회복한 거 아니야, 갭이? 지금 상태에서 거래가 안 늘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정체됐다가 가격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가 또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늘리고 싶어가지고 아기가 한 사람 출생하게 되면 그 세대에는 금리를 1.3에서 3%짜리로 저금리로 대출하겠다고 또 엊그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비싼 집값을 대출해서 또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책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쓰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집값이 적정하니까 우리 국민들을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저금리 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에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진정한 국가라면 주택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게 둬야겠죠. 그걸 안 두고 이걸 싸게 준다? 그럼 국가재정은 또 손실이 와요. 1%, 3%짜리를 그냥 생돈을 넣을 수 없고 어떤 돈을 투입하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나요? 근데 금리가 지금 3%, 4%인데 그 사람들한테 1% 해줄 수 있는 데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재정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까 말까 했는데 4%, 5%인데 지금 1.3, 3.3이야? 사복하고 또 고수요가 좀 붙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수요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그러면 현재 가격은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서울은 특히. 일부 지역에 많이 회복한 데는 또 조정이 있으면 또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부담되면 절대 급하게 다가서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기보다는요, 해외 국가에서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 상품의 어떤 성격이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해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좀 자격권이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근래 지금 대한민국에 갑자기 50년 만기가 지금 뉴스화 보도가 되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막 이걸 좀 많이 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용도가
내가 50년 동안 살겠다는 용도보다 살면서 중간에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수요가 갑자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좀 변질됐죠. 그 와중에 60살 되신 분이 110살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안 사시고 다 못 갚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50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조차 투기로 투자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부는 원래 특례보금자리론 안에 자격이 제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일부죠. 근데 이게 금융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어느 날 슬그머니 농협이 그걸 던졌잖아요. 그러면 농협의 입장을 볼게. 농협이 그걸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많겠죠.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협이 그걸 던졌을 때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걸 방치를 했어요. 한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방치를 하고 나니까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젊은 분들은 아니 이 비싼 집값을 50년 동안 빚내고 갚으라는 얘기냐? 이 비싼 집값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경제 전문가나 일부 전문가들이 아니 왜 50년을 하냐 30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게 해야지 이게 투기로 악용된다. 그러니까 단점들이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 8월 말일부로 일단 스톱이 됐습니다. 스톱이 되고 나오는 소리가 40년짜리를 또 비집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보여요. 제가 볼 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대출을 늘려가지고 이게 50년 나온 이유는 30년에 갖게 되면 우리가 DSR 제도라는 게 뭐죠? 소득의 몇 프로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갚을 걸 3년에 갚으면은 만약에 300만 원을 갚으면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이걸 30년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씩 갚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30만 원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질된 거죠. 50년 빚내서 사는 사람의 목적은 제가 볼 땐 정해져 있다고 봐요. 실수요자는 거의 드물고 투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이 왜 살아? 중간에 오르면 팔아야지 이거죠. 이 부분이 전부 투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누군가는 큰일 나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아주 사회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게 좋은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도 그 문제를 알아서 40년 뭐 이렇게 줄이는 척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단지성 발휘해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거 50년 하게 되면요. 이 거품을 다 그대로 안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 운동 하셔야 됩니다. 30년도 깁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20년, 1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갚는 게 많아지니까 집값이 펌핑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현금 주고 사야 되는데 금융산업자본주의가 대출 없이 집 못 산다는 프레임을 아예 박아놔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대출로 우리 근로소득자 젊은 분들,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약탈적으로 뺏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푼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방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비판이 많아지니까 사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금융위원회도 정부의 입장을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정부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대출 펌핑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에 관심이 10이라면 그냥 집값 받쳐주는 정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착륙은 이미 지났잖아요. 이건 연착륙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폭등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되니까 어떤 상품이 나오면요 일시적으로 우리 명품사도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다 팔릴 것 같지만 줄 서서 샀는데 가면 나중에 줄을 안 서서 가도 물건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분들에서 끝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른 데서 상품을 내다 하더라도 도리어 은행에서 이거는 위험할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5대 메이저, 농협은 2금융기관이잖아요. 메이저에서는 그 상품을 좀 꺼려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별로 안 내놓고 왜냐면 장기간 돈이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나 은행 자체의 내규나 이런 거 볼 때 쉬운 상품이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좀 공격적으로 한 바람에 이게 조금 부각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정말 일부.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오르면 50년이면 또 60년 늘려. 그건 바보짓이죠. 30년을 하면 집값이 그 이상에서 들어가는 부담이 딱 정해지니까 더 펌핑이 안 되잖아요. 부담이 30할 능력이 있는데 10만 되면 20만큼에 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50년이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안 좋은 상품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동결을 벌써 6번째 연소했거든요. 이창용 총재의 워딩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보면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추세를 보면서 쫓아가겠다. 지금 안 쫓아갔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호주, 캐나다가 우리랑 비슷한 어떤 금리 패턴을 갖고 있어서 경제 환경이나 호주, 캐나다의 금리 추이를 보면서 좀 고려하고 있다. 근데 호주, 캐나다가 다 올렸어요. 또 안 올렸어요. 그러더니 5월 26일 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조개혁 없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게.
그럼 우리가 그 워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중에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금리를 못 올렸으니 내릴까요? 안 내리죠. 그리고 7월 통화도 동결하고 8월 통화 동결할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공통적인 거예요. 금융통화위원들이 3.75 인상하는 거를 열어두고 있다. 그전에는 뭐냐면 만장일치였다 그랬어요. 근데 못 올렸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무슨 압박을 받으시는 건지 생각이 바뀐 건지 모르겠죠. 뭔가 워딩이 안 맞죠, 예전이랑? 그러면 말씀 주셨던 구조개혁 없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회해서 표현한 게 그 얘기잖아요. 나라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재정하고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릴 때 안 올리면 망한다는 얘기인 거고 재정정책을 긴축을 할 때 안 하고 이렇게 풀면 지금처럼 대출을 풀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는 쉽게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영끌하신 분들이나 투자 카페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집값 더 오를 거 같거든요. 정말 착각입니다. 일단 쉽게 인하가 안 될 거고 1, 2년은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이 고금리가. 그리고 인하하더라도 뭐 예전처럼 갑자기 내려가. 물론 세계 위기가 터지면 내리겠죠. 근데 세계 위기가 터지면 금리가 내려도요. 부동산 더 내려갑니다. 이걸 잘 판단하시세요.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하는 총재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파월 장관이 6, 7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미국 청년들이 아침을 안 샀단 말이에요. 안 사니까 미국 집값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집을 사는 게 더 싸죠. 파월 장관이 인간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기득권들이나 거기는 갭 투자가 없지만 다주택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근로소득을 다 약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출하는 은행들하고. 그거를 막아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제서 하는 총재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 워딩의 의미를 잘 판단하셔서 이게 금리가 인하 쉽게 안 되는구나. 일단 인정하시고 인하 될래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인하가 된더라도 이게 뭐 예전처럼 그런 뭐 이런 시장이 되기 힘들고 코로나 시절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2가 오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자, 한은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에요. 한국은행법 1조에 나옵니다. 목적! 이래가지고 물가 안정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세계를 얘기하면서 경제도 봐야 되고 고용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섞어서 해요. 근데 미국도 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미국은? 파월 장관은? 우리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2%.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총재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본래 공무원의 할 일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비판이 많아요. 물론 현 정권과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말고도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총재가 뭘 붙여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르면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더 큰일이 벌어지죠. 그걸 아니까 워딩 중에 그걸 넣어요. 환율을 계속 보겠다. 데이터를 보겠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겠다는 거죠. 만약 금리를 올리면 내려가거든요.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가가 내려가면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이 사시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모으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오잖아요, 또. 왜? 갭투기한 분들이 영끌한 분들이 부담되면 집을 조금 정리할 거 아니에요. 집 사는 값이 싼 게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왜? 싸게 사면 남은 돈은 어디 있을까요? 대출 안 받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영화 보고 내수가 살잖아요. 그러면 경제의 기본이잖아요. 하는 현재 행동은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비판받을 겁니다. 겁쟁이에요. 지금 독립기관이잖아요. 헌법에 써 있어요. 그냥 올리면 되죠. 다들 올릴 거라고 예측하는데 못 올린다는 건 뭐예요? 이 얘기를 달았죠. 금리 인상이 가계나 부동산 PF에 잘못된 신호를 줘,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대통령을 하시지 왜 거기 앉아 계실까요? 그죠? 웃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모순적인 비판이 나온 겁니다. 아니, 하느니 할리만 하면 되지. 한국은행이지 뭐 한국 정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는 총재님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하는 총재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9월 달에 FOMC가 있고 11월에 있어요. 우리는 10월에 있어요. 텀이 딱 한 달 반씩 있죠. 9월에 안 올리면 10월에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9월에 만약에 파월 장관이 11월에는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면 10월에 따라 올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리는 신호가 없으면 경제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신경 쓰겠죠? 그러면 11월에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그때 12월에 따라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결론은 그 얘기가 앞에 얘기랑 연결되죠? 기준금리가 1, 2% 내려간다는 건 생각하지 말고 집 사는 거 조심해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미국에 따라서 이제는 버틸 만큼 버텼어요. 올라가는데 안 따라갔잖아요. 호주, 캐나다 올리는데 안 따라갔잖아요. 말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면이 안 서요. 그러니까 요번엔 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은 시장에 나타나요. 왜? 순간적으로 어느 날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뭐 하는 총리께서는 가계부채와 이런 것들에 뭐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퍼질 수 있다는 것 다 알거든요. 그런 말을 자꾸 써요. 미세 조정, 미시적으로 대처.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미시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거시를 잡겠다? 이건 장밋빛 바람이 아닐까 제 생각에. 거시를 따라가는 게 미시인데, 그죠? 물론 미시적인 게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거시 크게 미치지 못하잖아요. 거시가 더 크잖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 올리면 따라 올리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안 따라가면 제가 볼 때 6개월 뒤에 무슨 일 크게 터질 겁니다. 대한민국에. 왜냐면 해외 자본들이 한국 진짜 문제 있다. 그럼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1,200원일 때 1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환 차익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터지게 가거든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환차손을 보지 않게 하려면 적정한 때에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환차손을 보더라도 그 투자한 부분이 뭐 주식이나 이런 거였다. 근데 주식 가격이 만약에 환차손이 10% 났는데 주식이 20% 올랐다. 그러면 있을 수 있죠? 손해보다 이익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제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차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3% 수준으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미국이 6%예요. 왜 우리나라에 돈을 들죠? 돈을 들이는 예전에는 왜 안 빠져갔냐? 3%의 돈을 둬도 주식 가격이 6%, 7% 오르는 거예요. 수익이 나니까 상세가 되니까 유지가 되지만 지금은 약간 틀리잖아요, 상황이.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올리는 게 제일 안정적인데 지금 2% 올렸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경제 잘 돌아갈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 올렸으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싸죠? 집값 조금 조정됐겠죠?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출시한 1%, 3%짜리 막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지금 비싸서 잘 안 사잖아요. 조금 사긴 했지만. 그럼 경제가 어떻게 돼요?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물가가 싸니까 더 사 먹을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느니 따라 올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올리면. 예전에 그 LH 사태 때 내부 거래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유죄 확정이 났죠. 그러니까 뭐 LH가 지금 쇄신을 하겠다고 여러 번 말은 했지만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 느끼기에 전혀 피부 안 닿으실 거예요. 왜? 최근에 또 물량판 문제 터졌잖아요. LH에도 원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잖아요. LH의 대부분의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고 일이 많거든요. 공공택지 개발부터 조성부터 보상부터 많아요. 꼭 일부에 안 좋은 분들이 다른 분들의 명예까지 흐트리는데 중요한 건 그 더러운 싹들은 잘라야겠죠. 그러니까 안 자른 거예요. 일단 유죄 판결이 났으니까 LH 물량판 문제도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걸린 사람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안 걸린 사람은 또 그 일이 벌어지겠죠.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뭐 정부 맨날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카르텔 파괴하겠다고. LH 카르텔을 전적으로 정리해야죠. 근데 그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이거 국민들이 좀 비판하시고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분들도 비판하고 감시하셔야 또 썩은 물이 또 국민들한테 피해를. 물량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썩을 대로 썩은 거죠, 여러분. GS건설이 그 LH가 발주했고 GS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제대로 설계대로 설계하고 시공권에 대해서 뭐 누가 갑론을 봐 누가 잘못했니 막 따지는데 결론은 다 잘못한 거죠. GS도 마찬가지고. GS의 하청업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럼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집안이 사고 친 건 맞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GS건설도 아들만 뭐 학교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도 뭐 가서 인사하든지 시간이 지출하는데 무슨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GS건설도 영업정지를 준 건데 이건 저는 되게 약하다고 봐요. 해외 같으면 이건 퇴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다행히 GS건설이 입주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입주 지연에 따라서 입주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을 받아들여서 10개월 정지에 그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것 같지만 영업하던 거 잠깐 안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안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하던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건 뭐냐면 건설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 가서 수주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건 받는 거잖아요. 현장. 그거 10개월 동안 안 하면 물론 수익은 줄겠죠. 생명시장 있나요? 없잖아요. 다만 이제 본보기로 수익 감소 수준에 그치는 거지. 이거를 또 국민들이나 기관들이나 다 요새 각자 도생이 유명하잖아요. 각자 다 바쁘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단은 지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러고 또 지나갈 겁니다. 10개월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퇴출하겠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죠? 퇴출해야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이 안 나겠죠?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사장 아들이 이거 하다가 물량판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물량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각자 도생,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타인, 국가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벌백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듣던 어떤 카르텔, 유착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겠죠? 하니까 10개월 정지로 끝났겠죠라고 저는 봐요. 물론 GS가 최선을 다한 것도 이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GS 잘한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보상해주고 입주자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준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GS가 LH나 막 소송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국민도 피곤하고 다 망가지겠죠? GS가 좀 그 판단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뉴스에서 접하고 술자리에서 막 안주 거리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사회단체 분들이 저도 일조하겠지만 이건 이슈화 시켜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아니면 언제 어떤 일이 또 터질지 모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다 짓고 그 준공이라고 하죠. 준공 후에도 안 팔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좀 팔리겠죠. 누가 사서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정상적인 가격은 팔리겠죠. 그때까지도 안 팔린다는 건 뭘까요? 아,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수준의 가격의 아파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걸 분양받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잘 못 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세가 올라갈 것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거고. 이런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가라는 것은 입지나 브랜드나 효용성 다 포함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소비자들이 볼 때 아, 이건 너무 비싸면 낮춰줘야겠죠.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악성 미분양 현장은 원래 먼저 받은 분들도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싸게 팔면 되겠죠? 안 팔리면 더 싸게 팔면 팔리겠죠?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싸게 판다는 얘기 뭐예요? 다른 분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악성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그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굳이 청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많아지면 청약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고 주택 가격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죠. 통상적으로 지금 늘어난 물량은 충분히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닙니다. 먼저 아실 거는 미분양 기사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실 게 그 미분양의 수준이 이미 가격이 고가이거나 소비자가 찾지 않는 건데 뭐 그걸 우리가 그게 쳐다볼 거 없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나면 아, 분양가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마치 늘어나고 줄어드는 양의 지금 갭이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큰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악성 미분양이 많은데 그거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마치 건설회사가 어려운 것처럼 해가지고 건설회사 지원하는 거를 밑밥 가는 것도 뜻이죠.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감내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도 몇만 채씩 미분양 있고 악성 미분양도 뭐 1000개, 10,000개씩 있을 때 많았어요. 전혀 문제없이 다 지나갔거든요. 지금 유난히 이번에서 언론에서 자꾸 기사들이 불안감 조성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건설사가 힘들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고 건설사 분야가 상한 때까지 풀어줬는데 그냥 뭐 호의를 베푸니까 권리인 줄 알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떠오르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시청자분들이 뭐 의미를 둘 거 없고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악성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나면 그 전에 이미 PF 부도가 납니다. 늘어나면 그냥 주택가격 하방 요인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막 쭉 올라갔잖아요. 내려갈 때 지금 갑자기 내려갔다가 지금 쭉 한 6개월 올라갔잖아요. 7개월? 그럼 이게 더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신호들이 지금 되게 변동성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정상적이질 않아요. 경제가 정상적이면 그 베이스 하에서 신호들이 정확하게 어떤 해석이 나오는데 경제 무역 적자가 흑자로 돌아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뭐 나라에 어디가 큰 지진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냥 스톱이죠.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하는 총재의 말씀을 대신할게요. 금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집 사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대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신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간적으로는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거고 내려가면 그것도 한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공공 분양 물량이 연말하고 연초에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 물량도 엄청 많고 이런 요인들을 볼 때 지금 조급하게 뭐 가실 필요 없는 거고 물건 많잖아요. 물건이 7만 개가 있는데 3천 개밖에 안 사요 매달. 그럼 6만 7천 개가 남아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조급하세요? 그죠? 천천히 뭐 언론 특히 기득권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건설사 시장 친화적인 언론 이런 것들은 아예 지우세요.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그 부하 내동하다 따라가는 게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정상적인 내 수요와 능력에 맞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위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 못 내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기본적인 신호들 다 말씀드렸고 경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와 물가 이것만 아시면 그냥 보입니다. 신호가 물가 금리와의 관계 꼭 공부하셔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연말까지 연초까지 보신 다음에 시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중소기업들은 많이 날 거고 특히 최근에 1조 원 정도 캠코를 통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 현장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0개인가 60개 현장에 신청을 했어요. 그 돈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럼 분양가도 싸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겠죠, 구조조정을. 근데 그 중에 20개 현장만 통과됐어요. 나머지 그러면 몇십 개 현장은 뭐죠?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고금리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와줘야지 되는데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은행들도. 그럼 터지겠죠? 당연히. 그게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사들이 부도날 가능성은 여러분, 호황 시절에도 부도 많이 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예전에 뉴스에 종합건설업 뭐 몇백 개 부도 막 이랬잖아요. 종합건설업 자본금이 5억짜리 회사도 많아요. 그런 회사 몇백 개 옮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GS나 롯데같이 큰 데가 자산이 막 그런 데가 커질 때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예전에 호황기에도 그런 회사들은 사업하려다가 안 되면 돈이 안 모이면 그냥 접고 하잖아요. 그게 폐업하는 건데. 그래서 뉴스의 본질도 뭐 건설경제라는 이쪽에 전문 신문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싶으면 건설경제 뭐 이런 신문들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팩트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건설 부도날 가능성은 그쪽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많이 났냐 적게 났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바꿔서 말하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냐인데 답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적정해서 분양이 잘 되면 되는데 분양이 지방 6대 광역시하고 지방은 50%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50%는 미분양이에요. 그런 현장들이나 시작도 못하는 현장들은 부도가 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치고 김기현 말은 안 믿어도 집 사지 마시라고 총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반포구, 서초구, 송파구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번 팔아보세요. 잘 팔리나?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절대 대세 상승장 아니니까 오판하셨다가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두 개 지역 중에 하나가 뭐다? 다. 무릎보다 조금 더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지금 좀 정부가 사실 올해 초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둔촌주공 살리고 청약시장을 살리는 건 너무 잘했다. 네. 제가 진짜 박수 치고 싶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짜 난리가 났을 거니까.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는 좀 너무 마지노선을 넘었다. 50년 대출. 우리가 상식적인 거는요. 30년짜리 대출이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네. 근데 40년짜리 대출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50년짜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에도 40년짜리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30년 만기 모기지급률로 합니다. 왜냐면은 자, 집을 몇 살에 사요, 대부분? 30대 중후반? 그러면 30년이면 60대 중후반이죠. 네. 그러면 그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은퇴할 때쯤. 근데 자, 50년이야. 그럼 30년 중후반에 집을 사요. 30대 중후반에. 네. 그럼 몇 살이에요? 거의 90입니다. 90살. 자, 네, 그럼 90살까지 일해야 살지도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니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리고 노후에는 대부분 내 집 마련을 노후에 해서 노후에 집 하나 가지고 내 노후를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50년짜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대출 갚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빚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데 네. 그럼 또 미국은 9월 달에는 좀 동결할 것 같고 11월에 FOMC가 한 번 더 있는데 거기서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5번 동결했나요? 네, 괜히 뭐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네. 많이 동결했는데 일단은 타이밍을 완전 놓쳤어요. 올릴 타이밍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0.25 올린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사상 최대, 그러니까 왜 한국이 금리를 못 올렸냐면 네. 가계나 기업 부채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자칫 미국 따라서 올렸다가는 IMF 같은 사태가 터질 걸 알기 때문에 못 올린 거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미국도 이제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총재도 뭐라 그랬습니까?
집 사지 말라고 제발 좀 제발 우리 하지 말라고. 젊은 청춘들 좀 집 사지 마시라고. 근데 하는 총재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이런 얘기했어요. 캐나다도 집 사지 말라고 집 그랬어요? 사지 말라고 지금 집값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리스크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니까 리치고 김기현 말은 안 믿어도 아니 우리 한국은행 우리 총재님이랑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저는 데이터의 기준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위험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바닥 찍고 대세 상승할 지역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 서울은 특히나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 좀 신중한 그런 부동산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잠실하고 반포 쪽은 매물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송파구를 누르면 여기 이제 보면 거래가 있습니다. 매물이 파란색인데 지금 5천 채가 넘어가고 있죠. 근데 팔고 싶은 매도 물량은 많아지는데 거래량 어때요? 늘어요, 못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단기적인 반등을 딱 틈을 타서 집을 팔고 싶어요. 집중. 맞습니다. 그게 근데 정확한 거죠.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거 이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있긴 있는데 별로 없는 거죠. 결국은 힘의 균형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송파구가 왜 이러냐면요. 네. 자, 지금 2023년에 가장 핫한 데가 서울에서 어디냐? 송파예요. 송파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23년에. 네. 근데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매물이 지금 팔려고 하는 매물이 사상 최대야. 네. 이 이야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팔려고 이 기회 오른 김에 빨리 조금이라도 팔자. 올랐을 때. 그렇죠. 한번 팔아보세요. 잘 팔리나?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서초구 쪽도 한번 서초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창에서도 서초구 얘기 올라왔거든요. 네, 서초구 거래. 여기도 어때요? 서초구도 지금 파란색이 매물인데 매물이 사상 최대죠. 얘도 지금 거의 5,500채를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가 반포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반포동을 누르면 여기서 또 거래를 누르시면 반포동도 어때요? 얘도 지금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1,800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내놓은 거는 1,500건이 넘는데 네. 매도가 된 거는 37건. 이거를 가지고 물론 이 중에서는 일부 신고가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말 그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아니 지금 팔려고 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네. 지금 거래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얘가 진짜 상승장이잖아요? 대세 상승장이에요? 거래량이 터져야죠. 언제처럼? 제가 20년인가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보이시죠? 15년, 16년 이럴 때 100채 이상씩 거래량 툭툭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딱 터져줘야 대세 네. 상승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공급도 있고 수요자가 많다. 그렇죠. 수요자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계약까지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나 뭐 살 거야 이런 거 말고 저 보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내 호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사시는 거. 이게 바로 거래량이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반포구, 서초구, 송파구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절대 대세 상승장 아니니까 이거 자칫 오판하셨다가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또 팩트로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따져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 데이터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죠.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급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전세 수급이 Y축이 100보다 밑에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100보다 지금 위에 있는 곳들이 많죠. 즉 전세 시장이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만 많이 없는 한 전세 시장은 이제 안정화되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여기 이제 높은데 강원도, 제주,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경북, 대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중에서도 입주 물량이 작은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매매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전세에 대한 고민도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내가 전세가 만기야.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전세를 살아야 될지 매매를 할지 월세를 살지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수급 데이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세 수급이 좋은데 입주 물량까지 별로 없다. 이런 데는 전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뭐 해야 돼요?
전세 계약을 해야죠. 올라가기 전에.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서울에 입주물량이 이제 상당히 좀 없는데, 자, 예를 들면 송파구를 한번 보자 이거죠. 아까 우리가 송파구를 매매를 얘기했는데, 전세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전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어때요? 전세 매물은 어떻죠? 전세 매물도 떨어지고 있는데. 완전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전세 거래량은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 정도면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세 계약을 엄청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요. 자,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전세값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네. 뭐만 보면 돼요? 공급만 보면 됩니다. 근데 공급이 23년, 24년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네. 자, 송파구 자체 공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매물도 지금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지금 송파구에 계시는 우리 전세 사시는 분들, 만기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전세 계약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죠. 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늦춰질수록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경제 충격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오게 되면 항상 그랬지만 전세가도 급락을 한다. 순식간에 물론 다시 또 빠르게 회복을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전세가마저 급락을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매물이 줄어들고 향후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조합을 해봐도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빨리 지금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세 매물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전세 계약도 많아요. 전세 공급이 많아. 네. 공급량이. 그러면 그런 데는 전세는 위험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반전세나 월세를 사셔야죠. 서울 얘기만 하지 말고 대구 좀 대구. 봐주세요. 대구.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일단 대구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아마 지금 대구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저도 그런 얘기 하죠. 내년에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두 개 지역 중에 하나가 뭐다? 대구? 인천과 대구다. 아, 왜냐면 모든 투자는요, 이미 이제 막 잔치상이 막 걸려져 있어. 예를 들면 지금의 이런 송파나 강남, 반포 막 계속 좋은 기사들 나오죠. 네. 여긴 잔치집 분위기야. 근데 잔치집에 가면 우리는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실제로 매물도 늘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초상집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안 좋은 데가 어디다? 인천과 대구. 거기가 입주 물량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데 가야 실제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나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구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눈치 빠르신 분이신 것 같은데, 대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구도 이제 지금 보니까, 하락폭이 많이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얘가 최근 한 2015년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최근에 저점이 얼마냐면은 87.5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 96이에요. 그러면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예요.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84. 그럼 1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5%. 그러면 한 10에서 15% 정도만 떨어지면 뭐다? 바닥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전세를 볼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전세를 보니까 언제가 제일 싸요? 지금이 제일 쌉니다. 네. 전세는. 자, 그러면 전세는 자, 지금 대구에서 전세를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가야죠. 물론 자, 이거는 대출 이자까지 감안해서 전세도 대출 끌어다가 이렇게 네, 전세자금 전세 대출가 대출. 그거 감안해서 만든 주택 구매력 지수예요. 금리가 지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싸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는 전세가가 진짜 많이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체크해봐야죠. 그게 뭐죠? 바로 그것은 입주 물량입니다. 자, 입주 물량이 올해 지금 여전히 많이 있죠. 근데 내년에도 어때요? 내년에도 많네? 자,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전세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세 매물이랑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전세 시장을 좀 보시면 전세는 어때요? 대구도 매물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자, 그렇다면 내년에 여전히 공급은 좀 있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작죠. 그렇다면 여기서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크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누군가 뭔가 선수들이 지금 미분양을 사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바라보는 매매 전세 시장도 어찌됐건 상승까지는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면은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 지금 대구는 무릎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 시장은 무릎보다 조금 더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조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전체 데이터가 이러면 아마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괜찮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 이어도 어때요? 사도 나쁘지 될것 않죠.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로는 치명적인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어깨 위에서 사는 거, 무릎 밑에서 파는 거. 자, 제가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확실하게 조언 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지금은 팔지 마셔라. 지금 파는 거는 뭐다? 무릎에서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대구는 제가 21년 오리골 때를 강력하게 권고했잖아요. 그때 팔았어야지. 그때 어깨 위에서. 근데 지금은 이미 대구는 한 무릎까지는 떨어졌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보시면서 네. 당장은 아니고 네.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아직 입주는 조금 더 남았으니까 올해 말 초 정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이 많죠. 미분양 중에서도 알짜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할인 분양을 아마 할 거예요. 또 분양을 받는 조건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역으로 지금 정도라면은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관심 두시면서 대구를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지켜보자. 제가 어저가 완전 다르죠. 서울 얘기할 때랑 네. 지금 대구 얘기할 때랑 많이 다르죠. 아까 서울 얘기할 때는 엄청 인상 쓰면서 말씀하셨는데 대구 얘기하니까 살짝 이렇게 얼굴 네. 피고 네. 말씀해 주십니다. 네. 또 한국 경제 지표도 잠깐 살펴보면은 네.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심각하죠. 나오죠.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자 지금 일단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당장은 괜찮은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수요층도 줄어드는데 가계부채랑 기업부채가 역사상 가장 심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저금리 시대에는 부채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빚이 많아도 내가 대출이 이자가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고금리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요 초록색 있죠? 요게 기업 부채입니다. GDP 대비해서. 근데 IMF 때 기업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때가 부채 비율이 107%였어요. GDP보다 좀 더 많은 부채를 기업이 갖고 있으면서 그때 엄청난 난리가 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부동산이 40% 50%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 부채는 50%밖에 안 됐어요. 정부 부채는 6%밖에 안 됐고. 네. 자,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지금 기업 부채가 얼마냐면요. 120%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 부채는 105%인데 문제는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전세자금 대출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150에서 160%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60%까지도 네, 150, 155까지. 네. 그러면 GDP 대비해서 지금 엄청난 거죠. 네. 거기다 지금 정부도 지금 빚이 45%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97년 IMF 때는 우리가 경제 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전부 다 합하면은 163%였는데 네. 지금은 270%. 만약에 여기다가 전세 대출 한 50%까지 얹으면은 30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게 터질 수도. 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IMF 때는 뭐 때문에 터진 거예요? 뭐 그때 뭐 어떤 외국인들의 좀 공격도 있긴 했지만 네. 일단 이 기업 부채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전부 다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네. 팩트. 그리고 이게 금리가 낮았을 때, 코로나 시대 때 금리가 낮았을 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그거는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위험한 거는 틀림없다. 이런 시기에 지금 대출 끌어다가 집 산다? 큰일 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가처분 소득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대출 이자도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 물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뭐 점심 한 끼 먹는데도 지금 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하루에 2만 원 쓰는 거는 그러니까요. 금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좋을 수가 없죠. 네. 이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몇몇 일부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그 호황에 완전 그냥 여전히 몰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코로나 때 금리도 쌌고 네. 사람들이 막 욜로다 뭐다 해가지고 네. 신용카드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갚을 시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힘
등게 부각된다.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금리는 이거를 이제 퍼스 상승률로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이다가 4%인 거 그럼 2배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가 얼마였어요? 0.5였죠. 네. 0.5인데 지금 3.5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쵸. 이거 얼마나 올라온 거? 물론 이제 사람들 상황을 고려해서 대출이자가 그렇게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퍼센테이지만 700%가 오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가 피부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장담 못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방의 일부 지역들은 네. 내년 초부터는 좀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네. 적어도 25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작년 같은 하락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급격한 하락이 서울에서. 네. 작년에 하반기는 실거래 가격이 22% 하락했거든요. 네. 못 팔아도 막 난리였잖아요. 순식간에 막 얼어붙고. 근데 이런 일이 혹시라도 또 발생을 하면은 네. 내년 중후반에도 바닥이 올 수 있어요. 내년 말 정도에. 내년 가을 연말 정도에. 네.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2020 한 6, 7년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6, 7년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야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서울은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상승을 해도 한 7, 8년 상승하고 하락을 해도 6, 7년 하락을 해요. 네.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오랜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는 거야. 이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급락이 내년에 나오면 네. 그 지방 일부 지역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 지방 일부 지역도 같이 떨어지나요? 당연하죠. 만약에 급락이 나타나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다 떨어졌잖아요. 네.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이 나타난다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나 뭐 중국의 뭐 부동산 문제나 뭐 이런저런 뭔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화약고들이 혹시라도 터진다라는 전제 조건 그런 게 나와야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락할 거예요. 전국적으로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동시 급락을 할 겁니다. 이런 흐름이 한 6개월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미 지방은 지금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충격파가 터지잖아요? 그런 데는 발바닥이 아니라 발바닥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은 무주택자 포함 네.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지금은 있을수록 좋겠네요. 현금을 보유하세요. 은행 예금 많이 주잖아요. 예금하세요. 그리고 일부를 지금 달러 예금이 한 5% 정도 하거든요. 네. 달러 예금 하세요. 아까 댓글창에 그 얘기 올라왔어요. 네. 누가 부동산 하냐? 지금 달러 예금 5%. 아유, 똑똑하신 분이네. 똑똑하신 분들 네. 많아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현금에 100이 있다. 그러면 70 정도는 그냥 한국 예금으로 그냥 은행에 넣어 놓으시고 네. 30 정도는 좀 해칭이나 또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아주 길게 보면 꾸준하게 우상을 했거든요. 달러 환율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한 20, 30% 정도는 달러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은 타이밍이 아니다. 부동산은 아직은 타이밍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24년 말까지는 그럼 지켜봐야 되겠네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